네, 안녕하세요. 부동산학 개론 이동규입니다. 네, 지난 시간 우리 공인중개사에 대한 공부 방법과 또 부동산학 개론에 대한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론 강의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분이 아니시라면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구독자분이시라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강의하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부동산학 개론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일단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학 개론은 여기 보시면 총 지금 한 9편 정도로 나눠져 있죠. 책에 따라서는 8개 편으로 나눠지는 책들도 있지만 이렇게 9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총론, 네, 그죠? 경제론, 시장론, 정책, 투자 이렇게 쭉 이렇게 전체 9편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총론 부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요. 탑다운 방식이 있고 바텀업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탑다운 방식은 일단 큰 제목을 먼저 딱 기억을 하고 이 밑에 나오는 여러 가지 관례들을 이렇게 좀 선이 좀 삐딱한데 예, 이런 식으로 위에 거를 먼저 숲을 보고 그 밑에 이제 나무와 가지를 보는 방식이 탑다운 방식이라 그러고 버텀업은 밑에서부터 위로 공부해 가는 겁니다. 자, 우리 학계로는요, 네, 탑다운 방식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항상 전체적인 숲을 보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거를 공부해 나가는 게 공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학계로는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 아시면 되겠고, 오늘 첫날은 이 부동산학 총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학 총론 부분인데요. 이 부동산학 총론 부분은 세 문제가량이 출제가 됩니다. 네. 올해 34회 시험 문제에서도 역시 세 문제가 나왔었죠. 이 부동산학 총론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큰 제목을 이렇게 쭉 이렇게 달아놨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카페에 글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 13개 정도의 테마가 나옵니다. 네. 사실 많죠. 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13군데를 보면은 너무 좀 많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 하나하나가 짤막짤막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많지 않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제가 요 밑에 쭉 내리시면 제가 별표해둔 부분들 있죠. 부동산의 개념과 토지의 분류를 별표해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특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고 특히 여기 토지의 분류라든지 토지의 특성은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네, 뭐 반대 100%란 말은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90% 이상, 네, 100%라 보셔도 됩니다. 90% 이상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학 총론 부분에서 일단 이 두 부분은 항상 반드시 정리를 해놓고 시험장에 가야 되겠구나. 이 부분을 내가 잘 공부를 해놔야 되겠구나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학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학 총론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이렇게 한번 보셨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아니고 나중에 강의하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카페에 글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학 총론인데요. 아까 제가 부동산학 총론은 세 문제가량이 출제가 된다 그랬었죠. 네. 이 강의 교재는 제가 카페를 통해서 이 교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교재를 구할 수 있는지 카페에 글을 나중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 부동산학 총론에서 첫 번째로 여기 이제 부동산학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이런 건 크게 중요하잖아요. 부동산학이라는 거는 뭐 부동산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죠? 부동산학이 뭡니까? 이런 거를 묻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거는 크게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런데 여기 2번에 보시면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인간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주세요. 자, 왜냐하면 이 부동산 학은 인간과 관계가 있다. 인간과. 그래서 인간이 빠져 있는 부동산 학문은 부동산학이 아니다. 그래서 부동산학 그러면 인간과는 관계가 있구나. 인간과 무관하지 않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부동산학의 성격이라고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별표합니다. 부동산학은요. 부동산학은 다른 학문과는 좀 구별되는
부동산 학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성격이 있어요. 자, 거기 보면 밑에 종합, 응용, 사회과학 이런 말들이 나오죠. 여기 줄을 딱 이렇게 쳐주세요. 네, 교재에다 줄을 칩니다. 그리고 뭐 종합과학이 뭐고 응용과학이 뭐고 사회과학이 뭔지 이런 뜻은 굳이 몰라도 됩니다. 네, 뭐 이거를 알면 좋겠지만 이런 걸 알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합과학이라는 거는 이름 그대로 종합이잖아요. 종합이라는 거는 여러 학문들을 모아놨다는 뜻이구나. 응용과학이라는 거는 우리 학문은요 순수과학이 있어요. 순수과학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물리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아니면 수학이라든지 그 학문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을 순수과학, 순수학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부동산학은 그런 학문이 아니고 아까 저 인간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인간 생활에 적용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응용과학이에요. 응용과학. 그 다음 사회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이라는 거는 인간과 관계된 학문을 사회과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제가 인간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다. 그럼 사회과학의 반대가 뭐냐? 자연과학이에요. 자연과학은 인간이 없어요, 여기는. 이건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사회과학과는 어, 비교되는,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순수과학도 마찬가지로 응용과학과는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채자가 좀 오타하는데요. 구체적 경험과학이에요. 네, 부동산학은 구체적 경험과학인데 여기서 체크할 거는 이 구체적이란 말에만 체크 좀 해주세요. 구체적. 자, 이 구체적의 반대말이 뭐냐?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추상적. 자, 이 구체적의 반대말 추상적은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우리 개론에서 구체적이라는 말이 뒤에 자주 나옵니다. 구체적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구체적의 반대말은 추상적이구나. 이 말은 기억해 두시는 게 학습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실천과학이니 규범과학이니 이런 것들은 굳이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럼 여기서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면서 구체적인 학문이다. 이 네 개는 암기해 주세요. 이 네 개는 암기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책에다가 여기 별표 딱 하고요. 종합, 응용, 사회, 구체적 딱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 옆에다가 암기 이렇게 적어줍니다. 됐습니까? 자,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건 별표 2개 딱 이렇게 하세요. 여기 별표가 1개 돼 있었죠? 그리고 제가 이거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리면서 응용의 반대, 사회의 반대, 구체적인 반대를 말씀드렸죠. 그럼 부동산학은 자연과학, 순수과학, 추상적 학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부동산학의 성격 봤어요. 이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은요. 경제의 주체입니다. 자, 이 주체라는 말은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주체라는 말도 많이 들으실 거고 객체라는 말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객체라는 건 민법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죠. 이 객체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체는 어떤 행동을 하는 주인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경제 주체라는 거는 경제 활동을 하는 주인공이에요. 이 경제 주체는요, 크게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공적 주체를 공공이라고도 그러고 또는 제1섹터라고도 그래요. 그러면 공적 주체, 공공에 해당하는 게 누구냐면 정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죠. 공사입니다. 이 공사라는 거는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있죠. 이런 공사들은 공적 주체, 공공, 제1섹터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 사적 주체는요. 사적 주체는 민간이라고도 그러고요. 시장이라고도 그래요. 시장. 그럼 얘들은 몇 섹터일까요? 제2섹터입니다. 제2섹터. 이 사적 주체의 대표적인 게 개인, 기업, 조합이고요. 조합은 조금 기억해 주세요. 네. 그 다음, 이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가 같이 둘이 공동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공동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같이 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제3섹터라 그럽니다. 제3섹터는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도 있어요. 공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제주체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제가 왜 하느냐? 이 자체를 문제로도 낼 수 있고요. 낼 수 있고, 추후에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학계론을 전반적으로 공부하는데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됐죠? 제가 잠시 학습하기 전에 학습 요령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책상 위에 책을 펼치셔야 되겠죠. 책을 펼쳐 놓으시고 옆에다가 노트 그러니까 뭐 굳이 좋은 노트는 필요 없습니다. 노트 하나 이렇게 딱 장만에 이렇게 딱 이렇게 펴세요. 이렇게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노트를 딱 펴. 노트 공부는 뭐든 처음 할 때 습관이 중요해. 노트를 펴고 여기다가 오늘이 만약에 11월 12일이다. 아니면 13일이다. 여기다 11월 13일 요일 딱 적으시고 요일 적으시고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다 적을 필요 없어요. 여기 책에 다 있잖아요. 여기다 뭘 적냐면 조금 전에 뭐 했습니까? 부동산학의 성격 했죠. 네. 아, 지금 부동산학의 성격 공부했어. 여기 선생님이 별표까지 하라고 그랬어. 이거 딱 적는 거예요. 자, 2번 경제 주체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경제 주체. 이것도 좀 알아두면 좋다고 그랬어. 경제 주체. 이렇게 옆에 노트에다가 이런 구체적인 제목 안 적어도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 적지 마시고요. 제목만 이렇게 적습니다. 꼭 하세요. 꼭 하세요. 제가 매년 강의할 때마다 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꼭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은 아마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꼭 적어주세요. 자, 이제 세 번째 내용인데요. 세 번째 내용은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입니다. 자, 이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접근 방법은 쉽게 얘기하면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방법. 연구 방법. 옆에다 이렇게 연구 방법 이렇게 적으세요. 나중에 접근 방법이 뭐지? 그러지 마시고. 네. 자, 그러면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겠죠. 학자들마다. 그래서 부동산학의 연구 방법은 매우 많다. 그럼 그 많은 거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고요. 여기서는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자, 먼저 밑에 보이는 종합식 접근 방법입니다. 여기 별표합니다. 별표하셨나요? 자, 그러면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는 거는 부동산학을 연구할 때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연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는 거는 요 밑에 보시면 복합 개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별표합니다. 그리고 3대 측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별표합니다. 자, 종합식 접근법은 복합 개념으로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한 연구 방법이다. 이걸 종합식 접근법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 3대 측면이라는 게 나왔네요. 그럼 이 3대 측면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자, 여기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여기 어떤 사람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건물을 딱 보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이 건물을 봤더니 이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덩어리구나. 철근 콘크리트 덩어리야. 10층짜리 건물이네? 이렇게 이 건물을 정의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자, 또 한 분이 더 계신데요. 자, 이분은 이걸 딱 보더니, 야, 저거 한 100억 정도 하겠는데? 값어치가 꽤 나가겠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자, 이 사람은 이 건물을 보면서, 저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그리고 이 건물은 건축법상 어떤 제한을 받고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이 건물을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의 부동산이지만 보는 관점은 이거 외에도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다. 하지만 이 많은 여러 가지 관점 중에서 특히 중요한 세 가지의 관점, 세 가지의 측면이 있다. 첫 번째처럼 이 건물, 부동산을 있는 그대로, 모양 그대로, 그 건물 자체 그대로 보는 것을 기술적 측면이라고 그럽니다. 기술적 측면. 이 기술적 측면은 유형의 관점이라고 그럽니다. 유형. 네.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건물을 볼 때
100억이라는 한마디로 돈으로 보고 있죠. 네. 이런 관점을 경제적 관점이라고 그러고요. 경제적 측면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람은 앞으로 이 권이라는 게 나오면 이 법을 얘기하거든요. 이 법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죠. 자, 이런 관점을 법률적 관점, 법률적 측면 이렇게 불러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이 세 가지 측면을 부동산의 3대 측면이라 그럽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여기 3대 측면에다가 옆에 이렇게 딱 이런 책에다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이구나 이렇게 법경기 이렇게 적어 두시고요. 특히 기술적 측면은 유형이다. 기술적 측면은 유형이다. 이 뒤에 또 나옵니다. 나오지만 나온 김에 여기 유형이라는 것을 딱 별표를 해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종합식 접근법은 뭐냐? 이런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해가지고 부동산학을 연구하자. 이거를 종합식 접근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두 글자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키워드 핵심어. 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뭐 시스템이라는 말도 나오죠.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걸 다 고려할 때 그걸 시스템이라 그래요. 우리 저 자동차가 정말 시스템이 좋구나. 그 말은 그 자동차의 전반적인 모든 기기들이 어울려 가지고 유기적으로 작동이 잘 될 때 시스템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스템이란 말 자체도 종합적인 모든 것들이 다 고려되어 있다 이런 의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참고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종합식 접근 방법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학을 단기간에 정착시키는데 기여한 방법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참고입니다. 참고, 참고. 됐죠? 종합식 접근 방법 봤어요.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의사결정 접근법이에요. 조금 전에 종합식 접근 방법 봤죠? 네, 여기는 별표입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접근 방법, 네, 별표입니다. 자, 제가 첫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우리 공부할 때 이름이 참 중요해요. 제가 학개론 공부하는 제 앞에 유튜브 강의에서 학개론은 말 그대로 개론이다 보니까 용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용어. 그리고 이 용어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데 용어의 뜻을 알 때는 이름을 가지고 유추하는 습관을 자꾸 들이시면 좋아요. 아까 앞에서는 종합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 고려하는 거지 뭐. 모두 고려한다고. 그죠? 그럼 두 번째는 보세요.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죠. 의사결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동산학에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공부하고 있습니다. 접근 방법이 뭐라고? 부동산학의 연구 방법, 연구 방법. 그러면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 의사결정 접근법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의사결정 접근법이라고 할 때 이 의사결정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 어떤 의사결정일까? 이것만 알면 되겠네. 자, 여기 이익의 극대화 추구라는 말 보이세요? 여기를 별표하시면 돼요. 네. 자,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의사결정 접근법은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를 시키는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춘 연구 방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접근법 나오면 이 글자가 꼭 나와요. 이 글자가. 이 글자를 기억하면 되겠다. 여기 별표. 그리고 아까 제가 경제 주체는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이익 극대화니까 이거는 공공과 민간 중에 누가 더 중요시할까요? 네, 민간과 관계가 있겠죠. 네, 이런 것들도 하나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6번은요, 지금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제가 조금 전 위에 종합식 접근법과 의사결정 접근법 있죠. 그 둘은 중요합니다. 그 둘은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 행태과학적 접근법은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한번 보고 가자. 한번 보고 가자. 그럼 이 행태과학적 접근법은 뭐냐? 이 행태. 네. 인간의 행동 상태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인간적 요인 여기에만 체크를 합니다. 네. 자, 행태과학적 접근법, 인간의 행동 상태, 인간의 인간적 요인, 심리적인 것도 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인간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얘기하겠습니다. 행태과학적 접근법. 자, 그래서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종합식,
의사결정 접근법, 행태과학적 접근법 봤어요. 자, 그러면 옆에 노트 있죠? 노트. 네. 노트에다가 1번 적혀 있고 2번 적혀 있을 거고 여기 부동산학 접근 방법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뭐 적고 싶으신 분은 여기 종합식, 의사결정, 행태과학적 이런 게 있단다. 이 정도만 적어 두시면 아주 훌륭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부동산학 연구 분야인데요. 여기는 크게 안 중요합니다. 여기만 볼게요. 자, 부동산 연구 분야는 결정 분야가 있고, 그리고 여기 지원 분야, 기초 분야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원과 기초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결정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 중에 이 결정 분야 정도만 좀 봐두시면 좋겠어요. 특히 여기 보시면 투, 금, 개, 정. 제가 아까 우리 부동산학 개론은 9개 파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파트 안에 보시면 투자도 있고, 금융도 있고, 개발도 있고, 정책이 있거든요. 이 네 가지는 결정 분야이다. 결정 분야이다. 투금 개정은 결정 분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입니다. 자, 이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은 우리 시험에서 이 자체를 다루진 않습니다. 하지만 학개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이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 중에 효율성과 형평성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걸 알아야만 앞으로 앞에 올 우리 부동산학 개론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효율성은요, 한정된 자원의 이용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원은 무한합니까? 제한되어 있습니까? 네, 자원은 제한되어 있죠. 우리 시간도 제한적이고, 돈도 제한적이고, 그죠? 다 제한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한정된 자원을 무한하게 쓸 수 없죠. 무한하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야. 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한정된 자원을 이용해가지고 최고의 결과를 얻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이용해서 최고의 결과를 얻어야 될까? 이 방법을 찾는 것을 효율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고자 하는 원리다. 이해되셨나요? 뭐 그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러면요, 투입은 최소를 투입하고, 결과는 최대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윤이 극대화 되겠죠. 자, 이윤이 극대화 된다. 네, 여기 이렇게 하나 딱 네모나시든지 줄을 쳐주세요. 그리고 이 효율성은 경제적 원리라고도 그러고요. 시장 원리라고도 그래요. 시장 원리. 그리고 나중에 우리 배울 최유효 이용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효율성의 의미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윤 극대화, 경제적 원리, 시장 원리이기도 하다. 자, 그러면 여기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여기는 별표합니다. 별표합니다. 자, 우리 앞에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 공공과 민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효율성은 누가 중요시할까요? 네, 민간이 더 중시한다. 민간이 더 중시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공공은 효율성을 중요시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공공보다는 민간 부분이 효율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네, 여기에 이제 그게 포인트인 겁니다. 요거 기억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형평성이에요. 형평성. 자, 제가 잠시 시간이 걸려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학계론 전반적으로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조금 전에 효율성을 봤습니다. 이 효율성은 최소의 비용을 투입하여 최대의 결과를 얻고자 하는 자원의 이용 방법을 얘기한다. 민간이 중요시한다 그랬고, 이윤 극대화라 그랬습니다. 이윤 극대화. 이게 이제 우리가 시장 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장 원리, 시장 원리. 자, 그러면 이런 효율성은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을까요? 네,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경쟁입니다. 경쟁. 경쟁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뭐 예를 들면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다든지 할 때도 경쟁을 통해서 사원을 뽑게 되고, 올림픽에 대표 선수를 보낼 때도 다 나갈 수가 없으니까 다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경쟁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뽑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효율성과 관계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은 시장 원리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면 탈락자가 나옵니다. 탈락자. 탈락자. 이 탈락자라는 거는 저소득층, 경제적 약자예요. 자, 우리가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 이 저소득층과 경제적 약자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은 이 사람들을 돌봐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효율성이라는 게 시장 원리인데, 이 시장 원리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도 우리가 좀 돌봐줘야 된다. 이 사람들도 돌봐줘야 된다. 다 우리 모두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고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다. 그럼 이 사람들도 돌봐줘야 된다. 그게 형평성입니다. 형평성. 그래서 형평성은 분배와 관계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형평성 보시면 여기 분배라고 돼 있죠. 여기 하나 별표하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관점이에요. 여기 별표합니다. 자, 제가 여기 왜 별표하라고 그러냐면 시험에서 형평성은 저소득층과 관계있다 이렇게 시험 안 내요. 그렇게 시험을 안 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글을 읽다가 이거는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거네, 경제적 약자를 도와주는 거네, 이런 말들이 나오면 형평성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형평성은 아까 제가 공공과 민간 중에서 누가 더 중요시할까요? 네, 공공이 더 중요시하죠. 공공이. 네, 그래서 우리가 정부는 이런 저소득층과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정책들을 펼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밑에 3번에 보시면 임대주택 제도 있잖아요. 그럼 임대주택 제도는 형평성을 위한 겁니까? 효율성을 위한 겁니까? 네, 형평성을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그러면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 형평성은 떨어지겠네요. 또는 형평성을 높이려고 하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부르냐면 상충관계다.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상충관계라는 뜻을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 감은 갖고 있어야 돼. 효율성을 추구하면 형평성은 떨어질 수 있겠구나. 형평성을 추구하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임대주택 제도 있죠. 임대주택 제도는 형평성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임대주택 제도는 효율성은 떨어지겠구나, 저해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자, 효율성과 형평성 봤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이론 강의를 지금 차근차근 하고 있는데요. 뭐 이걸 들으시다 보면 조금 너무 자세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 가지신 분이 계실 텐데,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찍는 취지가 있습니다. 목적. 네. 일단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가능하면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가능하면 좀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두께가 얼마 안 되거든요. 180여 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전체 설명을 드리면서 특히 중요한 거 제가 별표를 해드리고 있죠. 별표해 드리는 것들을 위주로 많이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효율성과 형평성 이런 것들도 부연 설명을 제가 왜 하느냐. 제가 지금 하는 이 강의는 하나의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이 부분을 잘 모르겠는데, 두꺼운 책을 봐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실 때 제 강의를 보면서 맞다,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이 강의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 나오는 용어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만약 이 부분을 다 아시는 분들은 좀 건너뛰셔도 관계없겠습니다. 하지만 이 학개론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건너뛰지 마시고 차근차근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입니다. 네, 여기 별표합니다.
시험에 한 2번 정도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은 4가지가 있어요. 자, 4가지가 있는데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능률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저는 이거를 그냥 능, 안, 공, 경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능한 공경, 노인 공경, 능한 공경 이 4개 암기. 자, 그 다음 이 4가지 원칙 중에서 능률성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능률성의 원칙이. 자, 이 능률성의 원칙은 소유활동의 능률과 거래활동의 능률하고 있어. 어우, 머리 아파. 못 외우겠어. 외우지 마세요, 그러면. 하지만 그 뒤에 체유효 이용의 원칙이라고 있죠. 네, 여기만 하나 별표할게요. 이렇게 별표하시고 이 둘을 이렇게 딱 연결합니다. 자, 체유효 이용의 원칙은 능률성의 원칙과 관계 있다. 요거는 기억해 주세요. 체유효 이용의 원칙은 능률성의 원칙과 관계 있다. 그럼 선생님 체유효 이용이 뭔데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뭐 이용을 잘하라는 뜻 같아요. 최고 최선의 이용이다. 이렇게 정도만 뭐 외울 필요 없어요. 글자 이대로 암기가 안 해도 돼. 그냥 최이용 보니까 잘 이용하라는 것 같아. 그렇게 감 잡으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같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활동의 속성 보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활동의 속성. 네. 예전에 시험에 한 번씩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출제가 잘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요즘 출제 경향을 보면 복고풍의 문제들이 좀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건너뛸 수는 없고 좀 한 번 정도는 봐야 되겠다. 그러면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부동산 활동 얘는 뭐야 그럼? 시험에 부동산 활동이 뭡니까는 묻지 않겠죠. 하지만 부동산 활동이 뭔지를 알아야 이걸 이해할 수 있으니까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활동입니다.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활동. 그게 부동산 활동이에요.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자동 글씨를 좀 빨리 쓸게요. 시간 줄이기 위해서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죠. 매매. 부동산을 빌려주고 합니다. 임대차. 부동산을 개발하잖아요. 부동산을 이용하죠. 부동산을 중개하죠. 이거 전부 다 부동산 활동입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동산 활동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속성, 어떤 특성, 특징을 갖고 있더라. 그러면 부동산 활동은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을까? 그걸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부동산 활동의 속성도 그러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압니까? 밑에 제가 좀 많이 적어놨지만 다 알 수는 없어요. 몇 개만 기억합니다. 몇 개만. 지금은 몇 개만 보시면 돼요. 추후에 여러분들이 실력이 좀 향상되었을 때 시험이 임박하면 그때 제가 좀 몇 개씩 더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요. 자, 먼저 1번 요거 하나 별표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과 기술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과학성이 뭐고 기술성이 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매매라든지 임대차, 개발, 이용, 중개 이런 걸 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개업, 공인중개사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지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론을 알아야지. 또 원리를 알아야지. 그죠? 이런 거를 과학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런 지식, 이론, 원리를 다 알면 중개 잘합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어. 80점으로. 그럼 이분이 중개업이라는 현장에 나갔을 때 최고의 중개사로서 활동이 가능합니까? 아무런 이론, 실무적인 지식이 없이 그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식을 실무에 응용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실무에 응용하는 것을 테크닉, 기술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험에 나온다면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거꾸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과학성 줄치고요. 지식, 원리, 이론이구나. 기술성이라는 것은 실무에 응용하는 거구나. 바뀌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2번인데요. 이건 참고로 볼게요. 자, 우리 부동산은요,
사회성, 공공성이 강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혼자만 쓰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회사에 출근을 하고 하는 것들 전부 다 소유권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밟고 다니는 땅도 내 땅은 거의 없죠. 대부분 다 다른 사람 땅이에요. 근데 같이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은 사회성,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 역시 사회성과 공공성을 중요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개인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조화를.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다. 사익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 없고 이 둘의 조화가 필요하다. 뭐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윤리성입니다. 자, 윤리성은요. 아까 부동산 활동이 사회성, 공공성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을 할 때도 윤리성이 필요해요. 자, 윤리성에서는 이 부분, 여기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윤리성은 종류가 4개가 나오는데 고용윤리, 조직윤리, 서비스윤리, 공중윤리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얘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용윤리, 종업원 별표합니다. 종업원을 고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공인중개사가 자기 사무실에 중개보조원을 고용했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그 중개보조원을 항상 교육시키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죠? 이런 것처럼 이 고용물리는 종업원과 관계가 있어요. 관리, 감독. 그러면 수평입니까? 수직입니까? 수직적 관계구나. 그래서 종업원 고용한다. 고용윤리 그러면 종업원 기억하시면 되고, 이 조직윤리는 동업자들끼리 지켜야 될 윤리예요. 자, 공인중개사들끼리 지켜야 될 윤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평적이죠. 자, 서비스윤리인데 여기 별표할게요. 별표. 자, 서비스윤리는 비의뢰인의 이익도 지켜야 된다.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당연한 얘기인데 나에게 중개를 의뢰한 사람의 이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의뢰하지 않은 사람의 이익도 지켜줘야 된다. 그거를 서비스 윤리라고 그럽니다. 자, 이 3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6번 별표하겠습니다. 6번. 네. 자,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면서 대물 활동이에요. 둘 다입니다. 자, 시험에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지 대인 활동은 아니다 그러면 안 돼요. 둘 다예요. 우리가 부동산을 중개한다든지 매매한다든지 하는 건 전부 다 대물, 물건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물건과 관계된 활동이죠. 하지만 우리가 건물을 사고 팔 때 누구하고 계약합니까? 사람하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면서 대물 활동이다. 둘 다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7번 별표하겠습니다. 7번. 네. 임장 활동이에요. 자, 임장이라는 거는 현장 답사를 얘기합니다. 현장 답사. 자, 여러분이 만약에 토지를 산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산다든지 할 때 그 물건을 보러 가야 되죠. 왜 가야 됩니까? 물건이 우리에게 못 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신입사원을 채용하려고 그러면 사장님이 신입사원 집으로 갑니까? 아니죠. 신입사원이 사장한테 와야죠. 왜?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어요. 그걸 나중에 공부할 텐데요. 부동성이라 그래요. 여기 별표해야 돼. 여기. 부동성.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현장에는 왜 가요? 그 건물주인 만나러 가요? 건물주인은 다른 데서 커피숍에서 만나도 되는데, 뭐 보러 가는 겁니까? 물건 보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임장 활동은 부동성 대물 활동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는 중요. 네. 나머지 부동산 활동들이 또 더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굳이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보시면 우리나라 표준산업 분류표에 의한 부동산업의 분류가 나오고 있네요. 네, 여기 별표하겠습니다. 별표 2개 해주세요. 시험에 나올 때가 됐어요. 자, 이 표준산업 분류표에 의한 부동산업의 분류는 우리나라에 많은 산업들이 있어요. 그죠? 이 산업들 중에 부동산업이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하고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자, 이거는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암기. 이거는 제가 크게 이렇게 설명드릴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암기를 하는 요령만 좀 볼게요. 자, 먼저 부동산업이 있는데 부동산업을 보니까 그게 둘로 나누는구나. 봤더니 임대와 공급업으로 나누네. 여기 임대 및 공급업이 있고, 그리고 여기 한 게 서비스업이 있구나. 아, 그래서 부동산업은 크게 임대 공급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눠지네. 그런데 임대 공급업 보니까 다시 둘로 나눠져요. 그죠? 그럼 임대 및 공급업이니까 임대가 일로 한 개 같고, 공급일로 한 개 왔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는 부동산 임대업이고 하나는 부동산 공급업인데 이 공급업에는 개발이라는 말도 들어있네. 개발이라는 말이 있구나. 그래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은 보니까 주거용 임대업이 있고 비주거용이 있고 기타가 있네. 개발 공급업도 주거가 있고 비주거가 있고 기타가 있네. 이렇게 눈여겨보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비스업이 좀 더 중요합니다. 서비스업이 좀 더 중요하다. 자, 특히 이 서비스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니까 관리업, 그리고 중개자문 및 감정평가업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서비스업에는 임대업 들어갑니까? 임대업 안 들어가요. 부동산 임대를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임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래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임대업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이 관리업에 보면 주거, 비주거인데 기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기타가 들어가지 않는구나.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중개자문 및 감정평가면은 이런 그대로 중개 대리업이 들어가네. 그리고 투자 자문업이라는 게 있구나. 자, 여기서 주의할 거. 투자업은 아니구나. 투자업은 부동산업이 아니에요. 네, 투자업은 아니에요. 투자 자문업이에요. 자, 제가 좀 밑에 보면 주의할 부분을 별도로 적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온 요 내용들은 암기해야 되겠다. 그럼 지금 암기하면 어떻게 되는데? 뭐 어떻게 되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잊어먹겠지. 그러니까 지금 외우려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럼 이걸 언제 외우면 좋을까요? 자, 모든 암기 사항들 있죠. 지금 오늘 하고 있는 부동산학 총론 부분은 암기가 많죠. 암기가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중에서 이런 표 같은 거 이런 암기들은 4월 전까지는 꼭 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제가 주의할 거를 별도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별도로 적어 놨어요. 자, 투자, 금융업은 부동산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시설 유지 관리도 부동산 관리업이 아니에요. 아까 부동산 관리업은 주거, 비주거였잖아요. 그죠?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비주거 두 개였지 않습니까? 사업시설 유지 관리는 이 주거, 비주거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관리업이 아니고요. 기타 부동산 관리업 없습니다. 자, 밑에 하나만 더 좀 적어주실래요? 네, 밑에다 하나만 적어주세요. 부동산 건설업. 네. 이 부동산 건설업, 부동산업 아닙니다. 부동산 건설업, 부동산업 아니다. 아니다. 요거 주의해 주세요. 요거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아까 부동산 임대업은 서비스업이 아니라 그랬죠. 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첫날 그 이론 7시간 강의였습니다. 자, 아까 옆에 노트에다가 배우고 있는 거 적어 두셨나요? 자, 오늘 뭐 배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나요? 오늘 뭐 배웠습니까? 네. 자, 오늘 이제 첫날 이론 수업 했는데요. 네. 어떤 거 공부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자, 어떤 걸 배웠는지 한번 볼까요? 바로 이렇게 공부가 끝나고 바로 이렇게 탁 책을 덮지 마시고요. 아까 옆에 노트에 적으란 거 있잖아요. 그게 이 내용이에요. 그럼 있는데 왜 적으라고 그랬느냐? 본인이 한번 적어봐야 돼. 자, 오늘 배운 내용 한번 볼까요?
부동산의 학문적 성격 아까 배웠죠. 노트에 적혀 있습니까? 이게 뭐가 있었더라? 네, 대답해 보세요.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자, 공부하는 요령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 순수, 추상적 학문은 아니라고 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면, 베리굿이에요. 자, 아까 부동산에 3대 측면이 있었죠. 법, 경, 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그죠? 근데 이 기술적은 유형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확인하시면, 오케이, 오케이, 잘하셨어요. 이게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경제 주체, 공적 주체가 있고, 사적 주체가 있고, 둘이 같이 공동을 하는 게 있던데, 공적 주체는 공공, 일섹터, 사적 주체는 시장, 민간, 개인, 기업, 조합. 공동을 하는 거는 제3섹터. 이렇게 자꾸 이 제목들만 보면서 말을 하는 연습을 꼭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면 뭐 그것만 하잖아요. 개론은 그냥 80 넘어갑니다. 제목 보고 연상하고 제목 보고 연상하고 여기다 자꾸 적지 말고 여기 지금 채우지 말고 제목 보고 연상하고 제목 보고 연상하고 자, 그 다음 제가 이 파란 글씨로 해놨네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부동산의 접근 방법, 종합식, 의사결정 이 두 개는 중요하다 그랬어. 3대 측면 모두 고려, 복합 개념, 의사결정 접근법, 이익 극대화, 행태과학적 접근법, 인간적 요인. 그죠? 자, 효율성과 형평성, 효율성 이용과 관계대, 이윤 극대화, 경제원리, 민간이 중요시해. 형평성, 분배와 관계가 있어. 저소득층들을 도와줘야 돼. 기억나십니까? 자, 그 다음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능, 안, 공, 경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중에서 능률성의 원칙이 중요하다 그랬다. 능률성의 원칙에는 최유효 이용이라는 게 들어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복습을 할 때 복습이라는 거는 책을 보고 달달 외우는 게 복습이 아니야. 이 제목을 보고 연상하고 얘기하는 연습을 자꾸 해봐야 돼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그리고 아까 부동산 활동의 속성 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과학성과 기술성도 있었고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저 얘기를 해봤는데도 얘기를 못 하겠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때 책을 보는 거야. 이거였구나. 그리고 다시 듣고 생각하고.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해주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사고하는 것도 많이 넓어지고 이 개론 자체를 온전히 내 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과학성과 기술성도 있었고, 그죠?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윤리성도 있었네. 윤리성, 뭐 고용윤리, 조직윤리, 그죠? 또요? 중요하다는 별표 했었는데 대인활동이면서 대물활동이다. 그리고 임장활동이다. 임장활동은 부동성, 네, 대물활동과 관계 있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표준산업 분류표상 부동산업은 제가 별표를 했었죠. 이건 꼭 암기하자. 조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면 다음 두 번째 강의 시간에는 부동산의 개념부터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들을 그냥 끝내면 안 되죠. 복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강의를 들으면서 읽어보시고 여기 나와 있는 제목들을 보면서 자꾸 연상을 하는 제목만 보면 생각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연상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기출문제들을 가지고 문제에 적용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계론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